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말을 해줄 때마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반응을 수도 없이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시기에 1월달부터 공부해왔던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국어 성적이 한 3, 4등급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불안한 친구들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이렇게 좀 불안한 3, 4등급대 학생들이 봤을 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에 바로 적용하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오르는 게 말이 안 돼. 진짜로. 저도 수업을 안 해본 게 아니고 진짜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구글만을 통해서 진짜 수많은 독자들을 만나보고 피드백도 받고 요청사항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이 3, 4등급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3, 4등급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제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탁 건드려서 해결해주면 바로 또 1등급으로 올라가요. 우선은 모든 학생들이 수능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독서 문학을 보면서 독서에서의 꿀팁, 문학에서의 꿀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 영상을 1월달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수능 국어는 항상 뭐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독학이란 거예요. 독학. 근데 그 독학이란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능 국어라는 것은 무언가 강사가 예쁘게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박고 내가 그거를 잘 흡수했다가 수능장에서 내뱉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수능 국어는 강사가 방향성만 정해주고 내가 달려서 근육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그 근육으로 100m 달리기를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바로 수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내가 강사가 하는 말을 그냥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설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폼을 끌어올려야겠지. 근데 이 과정이 진짜 빡세요. 왜냐면 해설 강의를 들어 아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는 진짜 4등급 5등급도 해. 그러니까 안 어렵단 말이야.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돼. 그냥 왜냐면 말을 또 너무 잘해 강사들이. 그럼 듣고 아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끝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 해설을 내가 써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내가 분명 이해한 건데 입으로 안 나와. 진짜로. 글로 써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대학교에 가고 국어 막 한 5, 6등급이었다가 1등급이 된 애들이랑 대화를 해봤어. 걔네가 하나같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뻥안 치고 한 문장 한 문장 자기 스스로 해설을 달아보는 연습을 했어. 누구나. 진짜 제가 9일만 해설을 썼던 것처럼 낮은 등급대에서 기적적으로 1등급으로 올라간 애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5, 6등급이면 더군다나 독해력이 낮은 애들인데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자기가 어떻게든 뭐 정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해설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 저는 실제로 있잖아요. 재수 때 공부하면서 3, 4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눈물까지 흘려봤어.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돌아버릴 것 같아. 아니 4번이 답이라는데 이게 왜 4번이 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답답하고 답지 보고 싶고. 근데 고3 때 답지 보는 식으로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답지 보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답지 보고 이래서 망했던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재수 때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또 망한다는 걸.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친구들도 5, 6등급에서 1등급 올라온 친구들도 대부분 재수생이었는데 걔네도 그걸 알더라고. 걔네도 고3 때는 그냥 1타 강사 인강 듣고 아 그래 저렇구나 하고 수능을 봤던 거야. 수능에서 개박살 났지.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내 독해력이 결국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답지 안 보고 머리를 쥐어짜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난 이게 거의 끝인 것 같아. 국어 공부에 있어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아니 나는 생각할 만큼 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른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해내잖아요. 누가 그게 정답이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가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느낌이 반드시 와. 진짜로. 왜냐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그 윗문장과 아랫문장이 딱 연결이 되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가 딱 감이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뭔가 답이 안 보여, 아무리 해도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그 최극단까지 안 가본 거야. 내가 혼자서 끙끙대면서 뚫어낼 수 있는 최극단까지 안 가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깊게 고민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여해서 깊게 고민해서 땅 뚫어냈을 때 쾌감도 올라. 그러니까 그 노력을 안 하게 돼. 그리고 그 극단에 안 가봤으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거야. 자기 딴에 이해를 다 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비극이 뭐냐면
수능 국어 공부에서 문장에 대한 이해가 0부터 100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나 고3들은 0에서 한 50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0에서 50을 100지문에다가 해. 근데 성적이 오르는 건 50가지의 이해를 100지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90에서 100가지의 이해를 30지문에 똑바로 하는 게 수능 국어 성적 올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9일만을 보고 성적이 급상승했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다들 이 9일 만에 있는 총 18지문이에요. 독서 같은 경우에. 그 18지문을 내가 100%까지 끙끙대면서 이해해본 친구들이야. 그런 애들은 국어라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야 했던 거구나를 깨닫고 그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려가는 거지, 나머지 문제들이. 그리고 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모든 과목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도 어떤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게 그냥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아. 운동을 배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한 10kg짜리 아령을 뭐 한 40개, 그러니까 저중량으로 고반복한다고 하면 근육이 그렇게 안 커져요. 무거운 무게로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적은 개수라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위권일수록 이걸 몰라. 근데 하위권도 이것만 깨닫고 이 태도를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진짜 한두 달만 해도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게 재수 때 저였고, 저도 원래 3, 4등급이었어. 나도 고3 때까지. 아니 3년을 3, 4등급이었다니까? 3년을 3, 4등급이었는데 재수 때 이 태도를 교정하고 진짜 눈물 날 듯이 빡세게 해가지고 2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아니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끙끙대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 난 끙끙대는데 왜 안 올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제대로 끙끙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국어 질문을 몇 개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인강이면 인강,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면 학원 선생님. 성적이 오른 애들은 질문하는 개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을 그만하겠다는 뜻이야. 네가 답을 말해줘 라는 뜻이야. 근데 이 행위는 성적에 아무 영향을 못 준다니까? 물론 내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질문을 해서 땅땅땅땅 바로 빨리 교정을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방향을 세웠으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머리가 부서지든 어떻게 되든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도, 지금 8월인데 아직까지도 질문 게시판 맨날 질문 쓰고 있고 맨날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문장 뭐냐, 저거 뭐냐 이런 질문하고 있다? 진짜 반성해야 돼. 개수로 정해주면 내가 일주일에 2개 이상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낮아요. 저는 진짜 뻥아치고, 저도 재수 때 인강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강 게시판에 질문이 1년 동안 한 4개가 안 됐어. 내가 고민하고 뚫어보는 게 더 재밌어. 그리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내가 고민하고 인강을 보잖아? 다 설명해놨어, 내가 고민한 부분을. 그래서 질문할 거리도 없어. 사실 9일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고민한 그 부분을 다 설명해놨어. 근데 고민을 안 하고 보잖아? 그럼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인강도 내가 이 지문을 분석을 하고 보면 흡수가 쫙 되는데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들어. 그러면 오히려 머릿속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는 애들은 학습 효율도 더 높아져. 그 다음에 흡수도 더 잘 되니까 뭔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계속 그걸 추진력 삼아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문장이 이해가 안 돼. 진짜 그 문장 3일 이상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또는 그 지문 3일 이상 다시 보면서 고민해 본 적 있냐고. 해설이나 인강 안 보고.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문장 단위로 하나씩 내가 스스로 말로 해설해 보려고 한 적 있어요? 일주일 이상 꾸준히 내가 매일 공부할 때마다 한 문장 읽고 이 문장은 이런 뜻이야, 이 문장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설명하듯이 말해본 적 있어? 없을 거야. 성적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더욱더 없을 거야.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해가 100단계까지 있는데 50까지만 하고 100지문을 보는 건 소용이 없다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지금부터 막 실무 엄청 풀지, 뭐 연계교재 엄청 풀지,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거 제대로 분석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양치기 하지. 다급해지니까. 수능 지금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 소용이 없는 행위라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수능판에 저도 나름 오래 있었잖아요. 기출문제 5회도 10회도 그래도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 내가 재수학원 다닐 때 자기가 기출문제 8회도 그랬대, 전개년을. 근데 그 사람이 2등급을 넘기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전 그만큼 회동 안 했거든요. 근데 수능날 1등급 떴어. 왜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양을 보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서 보려면 볼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실상 뭐 한 7회독, 8회독, 10회독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다? 잘못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커요. 기출문제를. 그리고 또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 고3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지, 당연히. 저도 고3 때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아직 조금밖에 못 봤다. 조금밖에 못 봐도 돼. 근데 진짜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공부를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한 대로 100%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는지 자문을 해보세요. 그걸 한 달만이라도 해본 애들은 더 이상 국어 공부법에 대한 질문이 없어. 왜냐면 이게 마땅하게 느껴지거든. 내가 지문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봤어. 안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법에 의문이 없는 거야. 아, 그냥 결국 이거 다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해하지? 이렇게 가고 시험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문들을 더 꼼꼼하게 보는 길로 그냥 나아가면서 그게 국어 공부 졸업이란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막막해 하고 질문하고 방황하는 애들은 장담하는데 절대 안 해. 내가 말하는 걸 절대 안 해. 해도 하루 이틀. 제가 직접 학생들 집 가서 다 봤잖아. 국어의 신 컨텐츠 보면 제가 가서 다 보잖아. 제 구독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왜 안 할까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저도 학생들을 계속 몇 년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얘네가 도대체 왜 안 할까? 그 이유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요. 머리가 너무 아파. 진짜 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붙잡고 있는 그 고통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 그 약간 달리기 할 때 숨이 헐떡거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지속되는 느낌.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계속 이 문장을 파고들 때면.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 가서 이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1등급이 떠요. 그래서 그 집중력 기르는 연습을 지금 공부하면서 안 하면 수능장에서 당연히 안 나와.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또는 육모, 구모에서 막히는 문제 있잖아. 막히는 문제에서 엄청나게 몰입해서 고민하게 되지. 3, 4번 고민될 때. 그때 내가 이 평소에 글 읽으면서 깊이 있게 강도 깊게 연습을 안 해봤던 애들은 거기 생각하는 힘이 딸린다니까? 그래서 삐끗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좀 돌아왔는데 수능 국어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90% 이상 2등급 후반에서 그 밑에 등급들 대부분은 정말로 내가 한 질문, 한 문장을 두고 깊이 있게 이해해보려는 연습을 했는가? 그 연습을 일주일, 한 달 했는가? 9일만에서 말하는 대로 문장을 깊이 있게 이해해 봤는가? 이거를 이 영상 보면서도 뻔한 소리 안 해. 또는 나 해봤는데 절대 발전 없어. 진짜 내가 부탁할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게 진짜 핵심이야. 여러분들이 독학하는 시간을 늘리고 계속해서 뭐야 너무 머리가 아파서 뒤질 것 같아. 그냥 눈물이 너무 흘러.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진짜 바보 같은 놈인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 날이 반복돼야 돼. 그러다가 보면 독해력이 차츰 올라가고 그렇게 뚫어낸 한 문장이 힘이 돼서 그보다 더 쉬운 지문들은 더 빠르게 뚫린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최근 5개년, 최근 7개년 정도를 진짜 제대로 이해한 학생은 그 밑에 기출들이 쉽게 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출들은 최소 4-5배 빠르게 읽힌다. 내가 끙끙댔던 지문들에 비해서. 이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돼. 진짜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급한 거 알고 조급한 거 알아. 책상에 앉으면 오늘 할 일은 많고 시간을 촉박하고 뭔가 분위기 뒤숭숭한 느낌. 고3은 거의 여름방학 끝나가고 또 구모는 앞두고 있고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컨텐츠를 풀어야 할 것 같고 빨리빨리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컨텐츠를 해치워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다급함이 성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이거 해결했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진짜 9일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문학이든 독서든 한 구절 진짜 내가 미친듯이 이해해보겠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연습해보겠다. 지문을 이해하면 문제는 알아서 풀린다라는 걸 명심하고 전진해보겠다. 이게 납득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독서부터 여러분들이 수능날에도 1등을 맞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걸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각각 딱 하나씩입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비타민 K 지문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문이 진짜 그 시험이 출제됐을 당시에는 되게 어렵다고 말이 많았어요. 정답률도 보시면 대부분이 40%, 30%대야. 그러면 왜 어려워했냐? 대부분 이 3, 4등급 때 걸려있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지문이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용어, 특히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할 때 패닉에 걸려버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문장에 있어. 혈액응고라는 건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 이 3, 4등급들 어때? 이미 여기에서 시험 포기하고 싶단 말이야. 봐요. 왜냐면 혈액응고, 섬유소 단백질, 피브린, 섬유소 그물, 혈소판, 혈소판 마개, 혈병,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멘탈이 나가버려 3, 4등급들은. 그리고 3, 4등급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보가 와다다다 쏟아지는 부분에서 이거를 다 먹고 가려고 해.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짱 받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패닉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평가원은 제가 9일만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측정할 생각이 없어. 피브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길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럼 평가원은 뭘 바라냐? 혈액응고가 요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는지를 물어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혈액응고는 뭐 피브린이 머시게 되고 머시게 돼서 머시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고 넘어가냐면 아 혈액응고는 A 해야 되기 때문에 피브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머릿속에서는 뭐 어떤 거를 요렇게 밑으로 바꿔줘서 요렇게 위로 올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이 단어들에 집착하지 않아. 근데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지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급박한 수능 시험장에서 이 피브린이라는 단어 하나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뇌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에너지를 쓰잖아? 그럼 역설적으로 이 외를 이해할 힘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특히 과학기술이 아니더라도 세세한 정보들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정보가 막 쏟아질 때 그 정보들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정보들 자체를 머릿속에 우겨 넣으려는 그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 배웠던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뭐 구조를 바라느니 뭐 글의 전개 흐름을 바라느니 절대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부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장에서 실제로 나는 어떻게 읽는지. 뭔가 있어 보이는 척 안 하고 진짜 제가 읽었던 대로 읽어볼게요.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대. 여기에서 나는 그냥 혈액이 온몸에 돌아가는 이미지 정도? 그 정도 생각해줬어. 만약에 이 노폐물을 제거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라는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라면 뒷부분에서 노폐물을 이런 식으로 제거한다,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아 요거에 대한 글이구나 하면서 요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야겠죠, 이 내용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툭 던진 정보잖아. 이런 건 그냥 나중에 서치하면 돼, 혹시 물어보면.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정답을 찍는 선지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믿고 가봐. 진짜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느껴진다니까. 그 다음,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거는 사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상처 생기면 딱지 생기잖아. 혈관벽이 손상돼서 막 출혈이 생겨, 피가 새어나가고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혈액이 응고돼서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져서 혈액이 더 이상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야겠죠. 당연히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혈액의 이미지, 그 다음에 뭔가 이게 혈액이 새는 걸 막는 그런 듯한 이미지, 딱 그 정도.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란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래. 여기에서 하수들은 피브린이랑 혈소판이란 단어에 집착을 한다고 이 흐름 자체를 캐치를 못해. 근데 저는 뭘 떠올리냐면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래. 근데 섬유소 단백질이라는 것도 사실상 모르잖아. 문과야. 몰라. 근데 아무튼 이런 피브린이라는 게 뭐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섬유소 그물이라는 걸 만든대. 그러면 이렇게 동동동 모여진 이거를 이제 섬유소 그물이라고 하나 보네. 근데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물인 거 인정. 뭔가 모여가지고 그물처럼 이렇게 만드나 보지. 그 다음에 이 그물 같은 게 혈소판이라는 게 응집된 혈소판 마개, 뭐 병마개나 뭔가 마개처럼 생긴 이런 걸 그냥 떠올려줬어요. 저는 마개랑 이렇게 감싸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혈병이래. 그리고 그게 그냥 덩어리래. 그래서 요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혈액 응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어나가는 혈액을 막는 건가 봐.
요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여기를 읽었을 때 피브린이랑 혈소판은 내 머릿속에 없어. 그냥 한번 봤다 정도의 잔상만 남을 뿐이지.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 만약에 섬유소를 물어봐, 피브린을 물어봐, 그냥 내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만 넘어가도 다시 돌아가면 보인다니까? 피브린이랑 섬유소가 어디 있는지가 느껴져요. 진짜 뻥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뒷부분에 좀 더 반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내가 그 과정만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뭐 섬 뭐였던 것 같은데 피 뭐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문제 풀 때는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혈액응고라는 게 무슨 뭐가 모여가지고 그물 같은 게 생기고 이 그물이 동그랗게 생긴 뭐 마개를 감싸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새는 구멍을 딱 막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혈액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근데 난 여기에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이 혈액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대. 근데 혈액응고가 생겼던 이유가 뭐야? 혈관이 뚫렸을 때, 손상됐을 때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혈액응고가 되는 거였잖아요. 혈병이 딱 들어가면서. 근데 왜 갑자기 혈관 속에서도 혈액응고가 일어나는 거야? 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왜? 라고 의문을 품고 넘어가 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내가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혈액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선지가 있을 때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왜를 던지는 힘은 평소에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본 애들만이 가능한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는데, 혈병은 아까 전에 덩어리였지. 그 뚫린 곳 막는 덩어리. 근데 이 혈병이 혈액 속에서 생긴다? 그러면 이걸 혈전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름만 다른 거지. 어디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듣기만 해도 뭔가 두꺼워지는 느낌이야. 동맥경화 딱딱해진다. 두꺼워지니까 뭔가 딱딱해진다. 납득이 되죠?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내벽이 두꺼워지니까 그 내벽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그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침착되는 거죠. 그리고 혈류는 당연히 구멍이 좁아지니까 혈류도 감소하겠지. 그러면 혈관 질환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보가 없어 그냥. 이러한 혈액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비타민 K라는 거 잡았지. 요 혈액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역할을 한데, 비타민 K가 혈액응고를 시키고 그래서 혈액의 손실을 막고 그 다음에 원활한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도 막아주나 보네. 그 정도 생각하고 읽어 내려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멘탈이 나갔던 게 어디냐. 여기에서 요 문장이에요. 우선 여러 혈액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서 트롬빈으로 되고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모르는 단어가 4개나 나오고 다 함축적 의미가 동원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넘어가면 되냐면 봐요.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혈액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혈액응고라는 게 돼. 그러니까 이 혈액응고가 되기 위해서는 요런 연쇄 반응을 거쳐야 되는데 요 연쇄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인자, 원인이 되는 놈들이 돼서 연쇄 반응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아까 말했듯이 이름에 정보에 너무 집착하지 마. 단순 정보에. 단순 정보는 어차피 안 다룬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냐. 혈액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돼. 왜?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활성화가 돼야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혈액응고에 참여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인자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활성화된 이후에 프로트롬빈이라는 애가 활성화돼. 연쇄 반응이죠. 왜?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왜 얘가 활성화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프로트롬빈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연쇄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얘가 활성화되면 여기서 끝나야 돼. 연쇄 반응인데 얘도 활성화돼야지. 얘가 활성화되면 얘도 이렇게 돼야지. 요렇게 돼야지. 요게 이어져야지 연쇄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혈액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프로머식이라는 놈도 활성화돼서 프로머식이라는 놈이 뭐 트머식이라는 놈으로 전환이 돼.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환이 되는 그 이미지만 떠올려주면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프로트롬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뭔가 모양을 바꾸나 보다. 이 활성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퉁 하고 와서 모양 바뀌고 얘가 또 퉁 해서 뭐를 바꾸고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고 요 정도?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이해를 가미해줘서 이 문장을 스무스하게 받아들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프로트롬빈이잖아요. 근데 프로가 영어 공부하시죠 여러분? 접두사잖아. 먼저 일어나, 이전의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면 이제 트롬빈이 되는 거지. 프로가 사라지고. 트롬빈 이전 단계니까 프로트롬빈인 거고. 그 다음에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대. 불용성이 뭐야? 녹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근데 왜 녹지 않는 놈으로 바꾸는 걸까? 지금 뭐 하고 있다 했죠? 혈액 응고를 시키는 과정이죠. 그럼 녹아 있으면 되겠어? 녹지 않고 굳어야지. 그래서 뭔가 응고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아마도 녹아있던 애를 녹지 않는 성질로 바꾸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혈액 응고를 시키는 게 아닐까.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가장 베스트.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어렵나? 지금 뭐 하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혈액 응고를 시키는 과정이다. 요 두 개만 머릿속에 있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수학 30번을 풀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이 왜 이게 안 되는 줄 알아요? 시험장에서? 이 피브린을 외우고 있으니까, 피브리노겐을 외우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걸 할 힘이 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글을 읽으면서 문제에서 결국에는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해를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들어갔었는지만 물어보고 있구나, 이거를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면 결국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결국에 이 관계들, 왜 이런 짓을 할까? 얘가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 요것만 이해해주면 결국에 문제에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있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가지고 막 암기력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거고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인간 강사 다 듣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계속 3, 4등급에 병목이 막혀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면서 문장 자체를 이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가장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실무를 풀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지문을 풀거나 할 때 그 이해에만 집중해서 읽어보는 연습. 이렇게 사소한 정보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데서 오히려 힘을 빼야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미지화만 해주고 넘어가면 다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기고 내가 그냥 진짜 왜 그러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질문도 던져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의문도 품어보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라고, 스스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태도로 하잖아요. 10질문만 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 그래서 9일만 보고 범작가 상상 모의고사 보면서 체화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독서는 여기까지 말했고 바로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작년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학 문제예요. 정답률이 한 35%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4번 선지를 학생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 요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제목은 화암구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뭔지 잘 몰랐을까? 뭔가 바위? 뭐 꽃 정도? 자, 일수 보면 꼬아자란 층석류, 틀어지은 고사매라. 층석류 고사매 뭔지 보니까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래. 분재가 이제 뭔가 화분인 것 정도는 알았으면 베스트긴 했는데 안 됐으면 그냥 뭐 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도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삼봉 괴석에 달린 소리 늙었으니 아마도 화한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결국 화자는 지금 꽃을 보면서 이 화한 풍경, 이 너뿐인가 하노라, 화한 풍경이 너밖에 안 보일 정도로 너뿐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가 나는 좋다 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느낌을 봤을 때는 고전 시가에서 많이 드러나는 내면세계 중 하나인 자연조화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더 볼게요. 제 6수 보면 막대 짚고 나와 건인이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지금 보면 계속 뭐 그냥 자연을 즐기는 느낌? 노래 부르면서 뜻대로 소일거리 하고 있고 양류풍 바람을 즐기고 있고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키나니. 그리고 화자가 있는 공간에서 초동과 목수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뭘 가리키고 막 그러고 있어.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 서림풍후에 소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여기까지 봤을 때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구수까지도 그냥 화자의 자연 속 모습, 맑은 물에 별을 갈고 뭐 청산에 섭을 치고 소 먹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 야인생에는 화자의 생애,
를 말하는 단어로 봐야겠죠.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이 등장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화자는 이런 자신의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어. 이 부분이 약간 뭔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처음 딱 봤을 때는 들었는데, 그냥 맥락상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화자가 지금 자연 속에서 누리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 그 다음 보기를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학의 기조는 첫 번째, 보기 해석이 아주 중요해졌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육모도 똑같아요. 두 번째, 감상 능력 없다? 바로 틀림.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시가에서는 경험과 매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대. 뭐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이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뭔가 외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게 확대되었대. 가 부분 빼고 나 부분만 보면,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놀랐던 정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요 정보죠. 화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만 읽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근데 왜 보기에서 이런 말을 해줬냐? 보기 문제를 내는 이유 자체가 보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 번 더 가나를 감상해봐 라는 목적으로 보기 문제를 주는 거예요. 발문을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 감상했지? 보기 다시 읽어. 보기 내용 바탕으로 구절들 다시 감상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를 물어보는 게 보기 문제라고. 근데 그 물어보는 정도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딱딱 대응해도 뭔가 티가 났다면, 요즘 수능은 문학의 난도가 좀 높아지면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1번에 제가 보기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써놓은 거야. 봐요.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른 회포래. 그럼 이게 지금 좋은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안 좋은 거지. 왜? 얘가 화자가 선비였어. 선비. 선비는 자연 속에 있는 게 선비의 역할이에요? 아니지. 고전 많이 읽어봤잖아. 선비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관직이 진출하는 것. 근데 출세하지 못했대. 출세가 뭔지 몰라도 선비라고 했으니까 뭔가 뜻을 못 잃었구나, 관직이 나지 못했구나 정도는 맥락상 해석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공부를 못했나봐. 그래서 과거에서 떨어져가지고 출세를 못한 상황이야. 그래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이게 중요해. 머물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른 회포. 지금 얘가 향촌을 선택해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향촌에. 왜? 출사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내가 수능 못 봐가지고 인서울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방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른 회포를 드러낸 시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 요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이 구절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요 구절들 읽을 때는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구절 좀 해석이 애매했잖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느낌이었어. 자, 그럼 봐요.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했을까? 보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연 속에서 즐기는 삶이 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삶을 나중에 뭔가 내가 자연 속에 산다고 무시하는 놈들한테 자랑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해석해야 돼. 근데 지금 보기에 뭐라 했어? 출사하지 못한 선비고 자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의가 아니라 그냥 타의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요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진짜 내가 처음에 해석했던 것처럼 자기의 삶이 자랑스러워서 야 괜찮아, 내 삶을 자랑할 때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체념, 푸념, 아쉬움 요런 식으로 공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르면 마지막 구절의 내면 세계는 요런 내면 세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 상황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수능 망쳤어. 그래서 울산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울산 집에 그 수능 망쳤다고 해가지고 적적하게 있는 것은 아니야. 여기 보면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을 느끼고 있어. 저희 집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보면서 내가 이제 수능을 망치고 그 산에 올라와서 아이고 저 꽃들 봐라, 이 풍경 너무 예쁘네 이러면서 자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자족감이라는 건 만족하는 감정,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감정을 말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만족할 수는 있잖아, 뜻을 못 잃어도. 그 다음에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볼만한 부분은 층석류와 고사매. 왜냐면 틀어지었다고 했잖아.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의 취향을 반영해서 뭔가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재라고 했으니까, 분재는 화분이니까 인공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으니까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난 지금 우울해, 인석을 못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막 내가 진리를 짜면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약간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수능 망치고 그냥 지방 집에서 자연 즐기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뭐 이런 내 삶도 언젠가는 자랑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봐요, 내면세계 공감을 안 하면, 즉 화자가 느끼는 감정에 진하게 몰입을 하지 못하면 보기를 가지고 절대 맞힐 수 없어. 절대 정확하게 풀 수 없어요. 자, 다시 선지로 가볼게요.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이라고 했는데 자랑스러움이 맞는가? 그 다음에 야인생애는 맞죠? 화자의 삶을 야인생애로 표현한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맞는지 봐야 돼. 자, 그럼 먼저 자랑스러움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근데 아까도 말했죠.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이야? 출세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에 갇혀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지방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기에서 자족감을 누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아닌가? 비슷한 말 아닌가? 해가지고 맞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면세의 공감을 깊게 못한 거야. 내가 내 삶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냥 뭐 인양저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랑 내 삶을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두 개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얘는 지금 자랑스러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수능 못 봤다니까? 청산에서의 삶을 그저 만족하고 있는 거지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지 않아요. 자, 그럼 1번이 틀렸어. 그럼 뒷부분 겸양의 태도 맞나? 겸양도 아니지. 겸양은 다른 말로 겸손이야. 겸양의 뜻을 정확히 몰랐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야. 이 문제를 맞힌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겸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했으면 충분해요. 얘가 지금 근데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건가? 봐요. 얘는 지금 출세하지 못한 선비야. 뜻을 못 잃었어.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연에 머무르게 된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서 겸손하려면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와야 돼. 자연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이 삶을 너무 즐기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내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할 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겸손인 거지. 내 삶이 진짜 비루해. 내가 진짜 대학도 떨어지고 집안 그 자연에 원치 않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두어라, 내 삶도 자랑할 때가 있겠지. 이게 어떻게 겸손이지? 이건 겸손이 아니라 체념이고 아쉬움이고 허탈감이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겸양의 태도랑은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시험장에서 되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처음에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읽었어. 9일만 문화편에서 배운 대로 자연 좋아 내면세계네 파악하고 갔어. 그 다음 보기 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해. 보기에서 출세하지 못한 선비래.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뭔가 읽으면서 어색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가서 해석을 다시 해보는 거야. 요거에 맞게 4번 선지를 읽으면서 보니까 얘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야. 출사도 못했고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문장으로는 절대 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상을 안 하고 푸는 애들, 그냥 비벼서 푸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지. 그냥 비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인생애, 뭔가 두어라, 야인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뭔가 두어라, 뭔가 나도 이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뭔가 말투에서 겸손한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보기에서 자족감이라고 했는데 자랑스럽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시작되죠.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돼요. 이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깊게 공감하는 것밖에 없어. 제가 아무리 기출 분석을 해봐도 이 고난이도 문제를 수능 당일날 마치기 위해서는 보기를 제대로 읽는 것, 보기에 있는 정보들을 정말 섬세하게 제대로 읽는 것. 여러분들 아마 머물 수밖에 이런 거 제대로 안 봤을 거야. 두 번째, 이 제대로 읽은 거 바탕으로 다시금 감상해 주는 거. 근데 이 다시금 감상할 때 제대로 감상이 되려면 기존 처음에 읽었을 때 제대로 읽어졌어야지, 그러니까 토대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보기를 덮었을 때도 간단하게 해석이 탁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라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게 바로 잡힌다고. 처음 내가 해석한 게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근데 처음 한 것도 개판이야. 그냥 대략적으로 뭔가 이런 뜻인가 보네 하고 갔어. 그럼 보기도 당연히 이런 뜻인가 보네 하고 읽히겠죠. 그럼 둘 다 애매해. 그럼 선택하면 당연히 애매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풀 때는 비문학 풀듯이, 제가 앞서 말한 듯이 하나하나 진짜 뚫어지게 봐야 돼. 근데 그 뚫어지게 본다라는 게 이 작품을 쓴 화자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해 낸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문학에서는. 자, 근데 이게 똑같이 올해 6월에 나왔어. 요 문제인데요. 근데 올해 6월에 나온 이 문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었거든요, 작년 수능이랑. 근데 정답률이 똑같이 낮아. 이것도 35%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무조건 30%대였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보기 제대로 읽을 것. 근데 이것도 보기를 제대로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는 제대로 안 읽혀. 보기를 제대로 읽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그래서 보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잘해야 돼. 왜냐면 이것도 그냥 글이잖아요, 한편의 글. 이걸 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잘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감상해야 된다. 감상 제대로. 이 34번에 정답이 3번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드러낸다 라는 게 틀렸어요. 왜냐면 보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한다 라는 말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말은 아니거든. 오히려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현실만을 토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겠다라는 뜻이어서 틀린 거였어.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는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냐면, 이거 그냥 내가 보기 잘못 읽었네. 당연히 자신이 경험하는 사실을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한다는 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얽매인다라는 거지 라고 오답하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오답하면 다음에 나와도 절대 못 맞춰.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라는 구절이 나온 맥락 자체를 제대로 감상해내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커. 나를 보잖아요. 화자가 그냥 자기가 차를 마시는 것은 뭔가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다. 들국화가 어여삐 가꿔져 있는 것, 그냥 그런 것이다. 차를 마시는 것도 그렇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이다.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이다.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면세계는 동일하단 말이야. 결국에 있는 그대로 보겠다, 의미 부여 안 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었어야 됐어, 이 질문을 읽으면서. 내 의미 부여 안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라고 하잖아요. 향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는 몰라도 이것과는 관계없이 요건 그냥 요거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만을 파악하는 거지 이거에다가 어떤 의미를 더하거나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해석해낼 수 있었어야 돼. 감상해낼 수 있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보기로 가보면 나가 자신과 세계의 인식 준거였던, 이런 거 잘 봐야 돼, 인식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시래, 요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래. 그럼 봐요. 처음 읽을 때는 못 잡아. 이거 누구의 시킴을 받아야 할 때 누구가 절대자라는 거 어떻게 읽어내. 보기를 읽고 다시금 이해하는 거예요. 보기를 읽어보니까 결국에 얘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의미 부여를 안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었어. 절대자가 뭐뭐 한 거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기에 따르면. 그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겠다가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딱 제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3번을 딱 볼게요. 얼마나 탁 걸리는지 봐봐.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요거는 나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는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그대로 보겠다. 요게 나에서 했던 말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앞부분을 보기와 연동시켜서 제대로 이해를 했던 학생들은 이게 바로 탁 걸려. 왜냐면 얘는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 현실 속에 있는 현상을 절대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현상 자체로 이해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말은 갑자기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3번을 고르지 못했냐면 걔는 어떻게 했을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다시 시를 봐.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뭔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현실에 있는 내 수명을 신경 쓰지 않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을 하겠다. 짙은 향기 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현실이랑은 뭔가 더 이상 관계없이 현실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했던 거야.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첫 번째 병목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기의 관점으로 다시 시를 감상해봐라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잘 딱 결합이 안 되는 거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한 돌멩이 위에 보기를 쌓는 건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것도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 두 개 흔들리는 걸 가지고 보기를 선지를 보려고 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납득을 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떨리고 감상 못할 것 같고 다 알아. 나도 고3 때 있잖아. 시간 없기 때문에 입에서 달달 외우고 감상은 뭐 나발이고 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해보니까 결국에 평가원이 본질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능력이 뭘까? 시를 해석을 못하는 애한테 시 문제를 맞힐 수 있게 할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던 거야, 재수를 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를 이해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해를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 구절들이 이해가 되니까 문제는 알아서 따라와. 그래서 감상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 감상을 해야 돼? 감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감상 안 해도 비비면 풀리는데? 그게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저도 있잖아요. 감상 안 하고 풀어도 된다라고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말을 만들어서. 아니 방금도 봐요. 여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라는 태도. 야, 이게 어떻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야. 현실에 얽매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어. 보기만 제대로 보고 비볐으면 맞췄어.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왜 60%가 넘는 학생들이 틀렸죠? 아니 걔네는 바본가? 걔네는 이 간단한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걸까? 진짜로? 아니라니까. 진짜 그게 문제였고 보기만 제대로 보면 됐던 거면 이전 기출들 다 분석했을 건데 왜 올해 육모에도 또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을까? 감상이 문제라니까. 감상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기만 제대로 잘 보면 돼 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감상은 구절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방향성을 말하는 컨텐츠가 잘 없어요. 구글만 밖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기르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시 구절 하나하나 전부 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없지. 보기에 대해서 해설해주는 컨텐츠가 있어도. 그래서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면 모르겠어. 높은 학생들이면 좀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니까 보기랑 비벼서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낮은 학생들일수록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랑 비비는 걸 쓸 새도 없이 틀려요. 그냥 내가 3, 4등급이었으니까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상력을 높이고 그 이후에 뭘 더 하시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진짜 본질적인 능력을 기르려고 하시는 게 수능장에서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는 길이에요. 진짜로.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진짜 한 명 목숨 구한다는 생각으로 과외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제 모든 걸 토해내봤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솔직히 설득이 안 되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도 안 오르는 3, 4등급이다 라고 하면 진짜 9개만 문학편 독선편 사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한 거 유념하면서 한번
한 2주만이라도 체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적이 진짜 이게 책 한 권으로 되나 싶지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후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믿어보시고 이미 구매하신 분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영상을 토대로 복습해 보시면서 내가 진짜로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가, 오늘 말했던 독서와 문학에서의 팁들을 유념하면서 글을 읽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진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막판에 범접과 상상 모의고사 하면서 완벽하게 다듬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수능을 치고 나서 허탈하다, 뭔가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다, 시간 날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적어도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점수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